자, 국내 제약바이오, 국내외죠. 제약바이오 산업의 트렌드 분석해보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자, 오늘은 미국 대선 이후에 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와 함께 요즘에 높아져가는 동물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큰 관심을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또 치료제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눌 분들 오늘도 모셔봤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대선의 결과가 주말 사이에 드러났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제 민주당 바이든 이제 당선자의 하에 이제 미국의 제약바이오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당선인께서 나오시고 보면은 흔히들 보면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좋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그림인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 바이오업계는 특히 미국 제약업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생활 수준 대비 의료비용 지출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17%거든요. 그런데 17%인데 끊임없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7%라는 금액 그 비율 자체는 미국 국민들한테는 의료비용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42%가 미국 대선 때 보면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의료비용 절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민주당, 공화당 공이 듣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대선 후보 두 후보께서 항상 17%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그림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이 17%로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의 비용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높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OECD 평균이 한 10%가 들어오고 한국 같은 경우가 GDP 대비 의료 비용이 8%, 그다음 중국이 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라는 그런 절감 계획들이 그 대선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좀 발표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있었던 오바마 바이든 그때 그 집권 기간에 보면은 S&P 500 헬스케어 지수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8년 동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바마 케어가 확대되면서 그 의료에 가입하지 않은 인구들 같은 경우가 한 2천만 이상 정도가 가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많이 늘리면서 의료비용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S&P 500 헬스케어 지수는 그 8년 동안 한 130%가 올라갔고 트럼프 집권 기간에도 주가는 더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당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한테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명시적으로는 의료비용을 GDP 대비 17%의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제시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치료제가 그 알츠하이머라든지 알츠하이머는 0%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생존율 4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면역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3대 중증 질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료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실행은 좀 적게 되지 않겠냐,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래도 17%를 많이 증가시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비용을.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밸런스, 구조 조정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약 개발 쪽은 약가를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약가를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같은 경우는 약가를 인하하는 쪽으로 해서 17%를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의료비 절감 계획 또 의료비도 절감시키고 신약 개발도 부흥시키는 그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추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료 비용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다면 강혜경 고문님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죠. 바이든 당선인의 헬스케어 관련 공약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바이든의 그 헬스케어 관련한 공약은 크게 두 가지를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오바마케어의 유지 또는 강화에 대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가하고 관련한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오바마케어는 2016년도에 그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숫자는 미국인의 수는 그 4,400만 명에서 2,700만 명까지 이 감소는 됐습니다. 근데 앞서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미국의 GDP 내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약 17%까지 계속 성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늘어난 의료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오바마케어의 강화에 대한 거는 미국인의 97%를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가에 대한 정책인데요. 이 약가와 관련해서는 이 제약회사와 그리고 메디케어와의 의약품 가격 협상에 있어서 예외 조항을 폐지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가를 받게 될 때 그때는 다른 국가의 이 약가의 평균가를 고려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선거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미국인의 경우에 자신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 그 의료 플랜에서 포함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입원을 했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청구서를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중지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한 어떤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차홍선 대표님, 약간은 이제 듣는 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약가 인하는 있겠으나 어쨌든 이제 신약 개발하는 쪽들은 좀 비용을 많이 쳐줄 거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쪽은 좀 높은 약가를 용인할 거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해서 17% 정도는 지켜줄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바이든이 이끌어가는 그 미국 하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좋다는 걸까요? 나쁘다는 걸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오바마 바이든 집권 기간에 보면은 S&P 500 헬스케어 지수 전체는 130%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상승 기조는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미국 대선 전까지는 주가가 참 안 좋아요. S&P 500, 그러니까 헬스케어 지수 전체가 왜 그러냐니까 약가 인하 이슈가 있었죠. 보시면은 그 2016년도 전후에서도 거의 0% 내지는 마이너스 %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근데 그거는 민주당, 공화당 공이 똑같습니다. 약가 인하 이슈는 항상 대선 전에 이슈가 되고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약가 인하 이슈가 조금씩 줄어드는 면이 있어요. 왜냐니까 그 명시적으로 17%를 더 떨어뜨려 버리면은 그 헬스케어 전체가 좀 부정적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보면은 그 대선 전에는 비용 이슈가 있고 대선 후에는 어떤 일이냐면은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가를 이렇게 약가를 줘야 신약 개발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겠냐는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은 약을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가 지금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0%인데 인류가 제일 두려워하는 병. 그리고 항암 같은 경우도 지금 5년 생존율 43%인데 지금 현재 57%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과연 약가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인하를 해버리면은 약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S&P 500 헬스케어 예를 들면 헬스케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결국 약가 인하 이슈는 조금 그런 이슈 자체는 줄어들면서 대선 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줄어들면서 오히려 신약 개발에 대한 부스터 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더 부흥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이 참 많은데요. 다양한 이슈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요즘에 동물,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 해서 그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동물의약품 시장도 굉장히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의약품 시장 어떻게 봐야 돼요? 예, 동물의약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흔히들 보면은 동물이라 하면은 흔히들 그 산업용 동물 있고 이제 반려동물이 있는데 지금 그림 놓으신 것 같은 경우 반려동물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 흔히들 보면은 반려동물과 산업용 동물에 있어서 그 시가총액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들 이제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잠깐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약간 놀라울 수가 있으신데 이게 이제
이제 글로벌 동물의약품 1위 기업이 시가총액입니다. 한 80조 되는 기업인데 2013년 이후부터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인간의약품 1등하는 기업보다 주가 수익률이 좀 높은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의약품 1등과 동물의약품 1등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이 신약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동물의약품에도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면역 치료라든지 치료제라든지 항암제가 투입되고 있거든요. 고가약이 들어가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새롭게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높은 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지들이 반영되면서 높은 약가가 유지되고 높은 신약이 개발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동물의약품 중에서도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람을 고치는 이 의약품만 관심을 가졌었지 동물 의약품에는 큰 관심은 갖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고 이번에 알려주신 만큼 투자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현재 상황은 또 어떤지 살펴본 다음에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게 좋겠죠. 강혜경 고문님, 현재 그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예, 이 세계 동물의약품 시장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 시장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약 39조 원 되는 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1등하는 기업도 성장을 했지만 이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2023년이 되면 약 42조 원 규모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도 매년 7에서 8%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을 이끄는 게 이런 반려동물 시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동물의약품 시장은 약 1조 2천억 원, 2019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장 규모가 되고요. 세계 1위인 기업의 아까 시가총액 추이를 좀 보셨는데요. 연 매출은 약 7조 원입니다. 이 동물의약품 판매 이 순위 1위에서 6위까지 되는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다 더해보면 약 65%를 차지를 합니다. 좀 많이 차지를 하죠. 이 동물의약품 시장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구분을 해보면 좀 재밌는데요. 이 기업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글로벌 제약사에서 분사를 한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상위권에 있는 제약사, 인체의약품을 하는 제약사에 동물의약품들이 인수합병을 하면서 만들어진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인체의약품을 하면서 이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세 번째 경우에는 보통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10에서 20%의 매출액이 이 동물의약품 쪽에서 매출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동물의약품 시장은 산업 약품과 이 반려동물 쪽으로 비중을 보게 되면 60대 40의 이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동물의약품 시장을 진입장벽 측면으로 좀 보자면은 인체의약품보다는 진입장벽은 좀 낮고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주제인 건강기능식품에 비해서는 좀 높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글로벌 동물의약품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의 연간 매출이 7조 원이라고 했거든요. 꽤 큰 규모인데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강혜경 부님. 네, 투자를 하려면 이제 매출액이 많이 나오고 있거나 이제 앞으로 매출액이 많이 증가할 기업에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될 텐데요. 이 1위를 하는 기업의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 매출액 성장을 보면 시장 성장률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 8%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시장보다 높은데 또 매년 영업 이익률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보게 되면은 37%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이제 역사를 보면 2013년도에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렇게 분사돼서 65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반려동물 관련한 비중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약 51%입니다. 앞서서 이제 60대 42 비율 보셨는데 이 기업은 51%고요. 2018년도에는 진단장비 기업을 약 17억 달러의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백신이나 이제 이 항감염증 해서 제품의 이제 프로덕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 수가 약 한 300개 이르고 100개
169개, 이 100여 개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약품 쪽에서는 블록버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는 매출액이 약 1조 원 이상인 그 제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동물의약품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억 원 이상을 블록버스터로 하게 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3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개의 그 피부질환 치료제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피부질환 치료제에 있어서는 그 스테로이드제나 아니면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쓰이는데 이 기업에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점은 이 기업이 유일하게 단일항체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제 영향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약 13% 성장을 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매출액에 있어서 시장을 이제 좀 압도하는 성장이 있고요. 이 기업이 다른 경쟁사들과의 차이점을 보면 예측이나 그 예방, 진단 그리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이 있고. 그리고 질병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유전학이나 DNA 모델 그 기술을 그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동물의약품 분야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최근 이 급성장한 기업들 중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조성기 기술고문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동물의약품에도 결국은 이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최근에 오면서 혁신 신약들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금방 그 언급된 기업에서 보면은 그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데 사람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그 염증 반응을 관여하는 분자, 그 자크원 분자라는 게 그 세포막 안에 있는데 그 자크원 분자를 억제하는 물질. 의약품 이것을 이제 그 조그마한 화학 물질로 시도를 해서 상용화했고요. 더 나가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염증 반응을 전달하는 사이토카인 분자라는 게 있는데 IL-31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을 직접 억제하는 단일 클론 항체까지 동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용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 동물의약품에서는 반려동물들이 그 증가하면서 결국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혁신 신약들이 점점점 요구되고 올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물에서 좀 선제적으로 혁신 의약품이 적용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역방향이지만 또 사람에도 또 응용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차홍순 대표님,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산업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큰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건강기능식품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 기준인데요. 그 전 세계가 보면은 한 1,500조 되는 인간의약품 시장이 있습니다. 1,500조의 반을 툭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10분의 1을 툭 잡으려면 지금 한 140조가 되는데요. 140조 되는 시장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입니다. 시장이 예상외로 많이 큽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도 지금 현재 한 5.6%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건강기능식품이 연평균이 보시면 숫자가 잘 안 보이시지만 밑에 보면은 12.8%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화 되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져가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이 더 커져가는 그런 5.6%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산업적인 측면에는 재미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인간의약품,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인간의약품이나 이런 데는 시가총액 1, 2등, 뭐 10등 하는 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의약품 같은 경우도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80조 되는 기업이 24%씩, 5%씩 성장해 주가 상승률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80조 되는 기업이 있고 이런데 건강기능식품은 이게 조금 기업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조금 상대적으로 인간의약품보다는 낮기 때문에 동물의약품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제조업들이 있고 오히려 이 시장에는 오히려 마케팅 회사라는 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은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은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블록버스터 기업보다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조금 낮아서 많은 기업들이 제조업체들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관심이 더 확대됐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건강기능식품을 참 많이 먹고 있었을 것 같은데 명확한 개념은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기 기술고문님께서 명확한 개념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림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건강기능식품 혹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거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1980년대 중반에 식품의 기능이 도대체 뭐냐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결과로 식품의 기능을 도표해 보시는 것처럼 1차 기능, 2차 기능, 3차 기능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1차 기능은 영양적 기능, 2차 기능은 기호적 기능, 그다음에 생체 조절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세 번째 생체 조절 기능을 강화한 식품을 일본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뭐 기능성 식품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고요. 그 즈음에서 미국에서는 어떤 그 용어로 썼냐면은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식이 보충제 이런 개념을 썼고 유럽에서는 푸드 서플리먼트, 식품 보충제 이런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개념 정리이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제도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영양소 기능을 강조한 영양기능식품,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강조한 특정 보건용 식품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4년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의약품을 보는 것처럼 어떤 국가가 인허가제로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예, 그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제 직접 그 인허가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표가 그 다음 게 없나요? 예.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시형과 개별 인정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고시형은 이미 학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 식품 원료를 기능성 원료를 고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만든 것을 고시형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개별 인정형인데 고시형에 포함되지 않은 즉 그 제조사가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그 인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것을 고시형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인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그려놨는데요. 새롭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많이 뜨거운 부분인데 개별 인정형을 제조사가 개발을 하고 그것을 식약처에서 절차에 따라서 인정 신청을 하고 인정 심사를 해서 인정을 받으면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념을 들어봤는데 이 시장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혜경 고문님? 예, 그 세계 보충제 시장을 보면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봤었을 때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거를 지금 표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2018년도 시장 매출액은 약 1,300억 달러입니다. 2014년도부터 평균 약 5.6%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장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중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세계 보충제 시장에서 그 이제 뭐 또 시장을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들은 예를 들면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아니면은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보충해주는 이런 보충제들 식사대용 그리고 아니면 식물용으로 이 보테니칼 아니면 허브 시장 이런 식으로 구분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기식 시장은 이제 계속 성장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고문,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